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있었죠? 몇 주 전에 올렸던 온라인 수업 가짜뉴스 부분에서 제가 한 문단을 누락한 채로 수업을 올렸어요. 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면 저에게 말을 했을 법도 한데 전교에서 딱 2명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수업 들은 거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시험을 앞두고 구문단 누락했던 문단만 수업을 올리려고 합니다. 문단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가짜뉴스 본문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구문단의 소제목은 정보 처리 규칙의 함정 필터 버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필터 버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뭘 보여줬었죠?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었는데 다들 기억나나요? 제 채널에 뜨는 정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보는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드라마, 뭐 예능,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만 계속해서 내 유튜브 채널이 추천을 해줬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필터 버블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소통망의 정보 처리 규칙도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보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선별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규칙이 뭐예요? 바로 정보 처리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 역시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것을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때 좋아했던 아이돌로 요즘 에스파의 블랙맘바 영상을 본다고 했고요. 또 지붕 뚫고 하이킥 드라마를 본다고 했고 뭐 이외에도 아이유가 노래하는 영상과 같은 예능들이 선생님이 즐겨보는 것들인데 내 유튜브 채널은 내가 뭘 좋아할지를 알고 자꾸 그런 영상들만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문단의 뒷부분인데요. 필터 버블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업체나 누리소통망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필터 버블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설명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엘리 프레이저라는 사람인데요. 자신의 강연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는 보수 성향의 글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보통신 업체 측, 뭐 만약에 이 사람이 이용하는 누리소통망이 인스타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측에서 이 엘리 프레이저라는 사람의 이용 내용을 분석을 한 뒤에 이 사람은 진보 성향의 글들만 검색했구나라는 것을 결과를 도출을 해내고 그 정보 처리 규칙으로 보수 성향의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걸러서 진보 성향의 뉴스들만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문단에서는 결국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필터 버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이 현상을 요약을 해보면 뉴스를 어떻게 제공할까요? 뉴스를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제공하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이 필터 버블 현상을 처음으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SNS 내역을 예시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이 정보 처리 규칙은 개인에게 맞춰져 있고 이것이 정치 사회 분야의 뉴스와 만났을 때 이 필터 버블 현상이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사회 분야의 뉴스와 만나면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의 여부보다는 개인의 호불호, 내가 이 정보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가 이 뉴스를 보고 믿는 기준이 되어서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을 좀 많이 실수를 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가짜 뉴스의 소비는 일종의 심리적 보상 행위가 되기도 하고 언론에서 자신의 의견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과 유사한 의견들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행위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짜뉴스라는 기사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업을 다시 찍고 있으니까 시험 직전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색깔 펜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연두 색깔 펜으로만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 사회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죠? 가짜뉴스라는 사회적 논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국지적 현상이라고 했었는데 국지적의 뜻이 뭐였어요? 전국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오보도 가짜뉴스의 범위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인터넷상의 뜬소문까지 범위를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용어가 굉장히 넓은 의미의 영역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2월에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가짜뉴스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가짜뉴스의 역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가짜뉴스가 무엇이 있냐 하면 백제시대에 무왕이 선화공주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퍼뜨렸던 서동요라는 소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를 했었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역시 가짜뉴스의 예이다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동요나 관동 대지진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전파가 되었었죠? 서동요는 소문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었고 관동 대지진은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더 널리 퍼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퍼지는 가짜뉴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떤 수단을 통해서 퍼져요? 자, 그렇죠.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면 현재는 인터넷 사이트나 누리소통망 등의 디지털 매체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가짜뉴스가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맹위는 무슨 뜻을 지닌 단어였죠? 사나운 위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위세를 떨치는 정보통신 기업들은 가짜뉴스의 온상지, 가짜뉴스가 자라나는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소음이 좀 들려서 말이 느려졌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시 다음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단은 누가, 왜 가짜 뉴스를 만드나?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이 문단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문단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글에서 계속해서 들고 있는 예시가 있어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 바로 2016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 그때 퍼졌던 가짜 뉴스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이 뜨겁지만 그 정체는 모호하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제시하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을 예시로 들어서 가짜 뉴스가 공유된 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대선을 흔들었던 가짜 뉴스 사태의 진원지가 어디였습니까? 미국이 아니고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벨레스라는 작은 도시였는데 범인이 누구였어요? 정치적으로 큰 세력을 쥐고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도시에 거주하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미국의 정치에 큰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 아이들은 미국의 극우 성향의 엉터리 뉴스 사이트나 SNS의 글들을 끌어 모아서 짜깁기를 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청소년들이 왜 가짜 뉴스를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단순하다고 했죠. 이 아이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가 무엇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돈이 되기 때문이었죠. 얘네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따랐던 것입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뉴스의 유통 과정에서 교황이 피해자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단지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뉴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이 가짜 뉴스가 대체 왜 돈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뉴스와 관련된 돈이 대부분 어디에서 발생하죠? 뉴스에서 관련된 돈은 광고에서 발생을 하죠. 광고주들이 가짜뉴스 사이트에 직접 광고하지는 않지만 이 광고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중개업체에 돈을 지불하면 중개업체는 금액에 따라서 광고를 배치하게 되겠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사이트에는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고 그런 인기 순으로 높은 금액의 광고를 주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뉴스가 범람하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뉴스가 결국은 잘 팔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짜 뉴스가 돈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광고 때문이겠죠.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받기 위해서 자극적인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어서 돈이 되기 위해서 점점점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내용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이 소비자를 치밀하게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국의 대선의 예시처럼 그 내용이 비윤리적일지라도 또 진실이 아닌 거짓일지라도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폐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던 이 필터 버블 현상,
필터 버블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정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어떤 SNS나 누리소통망 이용자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현상이었습니다. 필터 버블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이 필터 버블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뉴스를 항상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별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 처리 규칙이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보게 되는 이 규칙이 정치나 사회 분야의 뉴스와 만나게 되면 이런 편식하는 현상을 극대화시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심리적 보상 행위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행위이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 과정에서 확증 편향이 작용하고 또 사실을 해석할 때도 편향적인 결과를 낳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한쪽으로 쏠린 정치 사회 소식이 전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인 결과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보 처리 규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터 버블 현상의 문제점이었다라고 정리할게요. 자, 이 글의 마지막 단원 문단이었는데요. 가짜뉴스 걸러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등장하는 2016년 미국 대선, 이 이후에 가짜뉴스를 유통하고 확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 기업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누리소통망 기업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따라서 기업들이 가짜뉴스에 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하나가 뭐였어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언론 연구팀을 출범시켜서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해결책으로는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유명 언론사나 비영리 언론기관 등과 협력해서 내용에 관한 사실 검증을 하고 가짜뉴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이 뉴스를 공유할 때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걸러내기를 우리가 어떤 단어로 바꿨었죠? 자정이라는 단어로 바꿨었죠. 정보통신 기업들이 걸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같은 조치들, 바로 기업들의 노력이겠죠. 이 기업들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용자가 이미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한다면 이것은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즉, 이용자가 이미 자신이 겪은 다음에 신고를 한다면 그 사이에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광고 중개 업체의 과도한 수익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걸러내기 위한 노력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요즘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책은 가짜뉴스를 뿌리까지 뽑아낼 수 없고 그 차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나 기업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들이 모두 정보통신 기업들의 개인 맞춤형 정보처리 규칙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뉴스가 소비되는 환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필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이런 기업과 가짜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수업 하나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로 지난 수업을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들 올해 마지막 시험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안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한 것도 많고 누려야 되는 것들도 누리지 못한 채로 학교 생활을 좀 아쉽게 보내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와주고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모두 다 마지막 시험 마무리 잘하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모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시험 잘 보세요.